여보세요? 뭐라고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베란다에서 상추를 따다가 휴대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지만 요즘은 택배 기사분들이 자주 연락하니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였어요. 제 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맞았죠. 준호야?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큰일 났어. 회사에서 급하게 계약금 입금해야 하는데 내 통장이 갑자기 지급 정지됐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다급한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상했다. 준호는 원래 침착한 애인데. 하지만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급하다는데 의심부터 하겠습니까?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이야. 오늘 3시까지 못 넣으면 계약이 날아가. 엄마 미안해. 나중에 꼭 갚을게. 5천만 원. 제 통장에 있는 돈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정리해둔 돈이었죠. 그래도 아들이 급하다는데 어떡합니까? 알았어. 계좌번호 보내. 고마워 엄마. 문자로 보낼게. 그리고 엄마 이거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줘. 아빠가 알면 또 잔소리 하실 거 아냐? 전화가 끊겼습니다. 잠깐 뭐라고? 아빠한테 비밀로 하라고요? 남편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보니 문자가 와 있었어요. 국민은행 492-XXXX-XXX- 예금주 김준호. 준호 맞네. 예금주 이름도 맞고. 그런데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아빠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은행 앱을 켰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체 메뉴를 누르고 계좌번호를 입력했죠. 5천만 원. 숫자를 입력하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돈은 남편과 제가 40년을 모은 돈이었어요. 아껴 쓰고 아껴 써서 만든 돈이었죠.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이체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통장 잔액이 13만 8,420원으로 바뀌어 있었죠. 후. 일단 준호 일은 해결됐네. 나중에 천천히 받으면 되지. 저는 다시 베란다로 나가 상추를 땄습니다. 저녁에 준호한테 전화해서 잘 됐는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등록된 번호였어요. 진짜 준호였죠. 엄마, 나 준호야. 준호야. 일 잘 됐어? 응? 무슨 일? 심장이 또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아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 급하다고 했잖아. 엄마, 나 오늘 전화 안 했는데? 손에서 상추가 떨어졌습니다. 준호야, 장난하지 마. 아까 분명히 내가 전화했어. 5천만 원 보내달라고. 엄마, 진짜 나 전화 안 했어. 그리고 5천만 원이 왜 필요해? 엄마, 설마 돈 보냈어? 귓속이 웅웅거렸습니다. 보냈는데 내가 계좌번호까지 문자로 보내줬잖아. 전화기 너머로 준호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은행 가서 지급정지 신청해. 그거 보이스피싱이야. 보이스피싱?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면서 베란다 화분을 손으로 잡았죠. 흙이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이 일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엄마, 엄마, 대답해봐.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베란다 바닥에 주저앉아 텅 비어버린 통장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아까 그 목소리는 준호였어요.
억양도 말투도 심지어 엄마라고 부르는 음색까지 똑같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빠 얘기를 왜 했을까? 범인은 어떻게 제 남편이 돌아가신 걸 알았을까요? 은행까지 뛰어갔습니다. 68세 할머니가 뛰는 게 우습게 보였겠죠. 하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은행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저 지금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지급 정지 좀 해주세요. 창구 직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 이체하셨나요? 1시간 반 전이요. 금액이 얼마인가요? 5천만 원이요.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죠. 이미 늦었다는 걸. 고객님, 일단 신고 접수는 하겠습니다만 1시간 반이면 이미 여러 계좌로 분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돈 다시 못 찾는 건가요? 경찰에 신고하시고 금융감독원에도 연락하셔야 합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회수율이 낮다.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에 들어서자 젊은 경찰관이 저를 맞았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5천만 원을 보냈어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 작은 한숨이었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신분증 주시고요. 여기 앉으세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언제, 어떤 번호로, 어떤 내용의 전화를 받았는지.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죠.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많아요. 조심하셔야죠. 조심하셔야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망할, 내가 조심 안 했다는 거냐? 그런데 범인은 잡을 수 있나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해외 서버를 거쳐서 돈을 빼돌리거든요. 중국이나 동남아로 빠져나가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또 그 말입니다. 그럼 제 돈은요? 경찰관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피해 회복은 정말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은행에서도 경찰서에서도 똑같은 말만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5천만 원. 남편과 제가 40년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사장에 나갔고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죠.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고민하면서 모은 돈이었어요. 그 돈이 전화 한 통에 사라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텅 빈 벽만 바라봤죠. 따르릉.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무슨 소리야? 괜찮을 리가 없잖아. 내가 지금 갈게. 아니야, 오지 마. 엄마 괜찮아.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돈 모아서 드릴게. 조금 시간 걸리겠지만 꼭 모아서 드릴게. 착한 놈.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5천만 원을 모으려면 준호가 몇 년을 일해야 할까요? 그 애한테 그런 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알아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문득 오후에 받았던 그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분명히 준호였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말.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줘. 범인은 제 남편이 돌아가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그랬을까요? 일어나서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메모장을 꺼냈죠. 예전에 학교에서 수업 준비할 때 쓰던 습관이었어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1. 범인은 준호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냈다. 2. 범인은 내 남편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그러나 실수로 그 사실을 언급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4. 범인은 우리 가족을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안다고요? 그럼 혹시 아는 사람이 한 짓일까요? 아니야, 말도 안 돼. 요즘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 하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날 조롱하는 거야? 이어서 두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이라고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살면서 이런 분노는 처음이었죠. 감히 어디서? 메모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범인을 찾아낸다. 반드시.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가 40년 국어교사였다는 걸 너희는 모를 거다. 교사는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말투 하나, 표현 하나로 학생의 상태를 파악하죠. 그 목소리에서 뭔가 찾아낼 겁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머릿속은 뜨겁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씻고 옷을 갈아입었죠. 거울을 보니 핏기 없는 얼굴이 비쳤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할 일이 생겼거든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적어둔 메모를 펼쳐놓고 새 종이를 꺼냈죠. 40년 교사 생활 동안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증거를 모으고 패턴을 찾아내는 것. 학생들 생활 지도할 때 늘 하던 방식이었어요. 먼저 통화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복기했죠. 엄마, 지금 큰일 났어. 억양이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원래 엄마라고 부를 때 끝을 약간 올리는데 그 목소리는 평평했어요.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 분명했죠. 회사에서 급하게 계약금 입금해야 하는데 준호는 회사 얘기할 때 저희 회사라고 말합니다. 회사라고만 하지 않아요. 작은 차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죠. 왜 그때는 못 알아챘을까? 자책하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범인이 아는 정보 일례 전화번호, 이 아들 이름 준호, 3남편 사망 사실. 이 정보들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전화번호야 어디선가 유출될 수 있죠. 요즘 개인정보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하지만 아들 이름과 남편 사망 사실은 다릅니다. SNS를 확인했습니다. 제 페이스북 계정을 열었죠. 맞아. 3년 전 남편 장례식 때 부고를 올렸었어.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거기 준호 이름도 나와 있었고요. 이렇게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전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걸려온 번호를 메모했죠.
10-8xxx-4xxx. 이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역시나 대포폰이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보이스피싱 추적 방법을 검색했어요.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읽다 보니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콜센터처럼 운영됩니다. 대포폰 번호는 수시로 바뀌지만 IP 추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IP 추적. 컴퓨터는 잘 모르지만 준호한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 응. 준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응, 말해봐. 그 보이스피싱 범인들 IP 추적하면 찾을 수 있대? 준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그건 경찰이 해야 하는 일이야. 엄마 혼자 하려고 하지 마. 엄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공부하는 거지. 엄마, 위험해. 그 사람들 조직폭력배랑 연결된 경우도 많아. 조직폭력배. 무섭긴 하지만 이미 5천만 원을 잃었는데 뭐가 더 무섭겠어요. 알았어. 조심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생각은 없었죠.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컴퓨터 기초 강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서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저 컴퓨터 배우고 싶은데요. 어르신, 지금 초보자 강좌가 진행 중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에 새 반이 시작하는데 등록하시겠어요? 네, 등록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라면과 김밥을 샀죠. 요즘 제대로 먹지도 못했거든요. 현관문을 여는데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돌아보니 옆집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작은 PC방을 운영하시는 분이죠. 아,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 안 좋은 일 있으셨다면서요? 준호가 얘기하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가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얘기했나 봐요. 아, 별일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당하셨다면서요. 요즘 그거 정말 많아요. 저도 작년에 당할 뻔했어요. 김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컴퓨터 쓰실 일 있으면 우리 PC방 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순간 번뜩이는 게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혹시 IP 추적 같은 거 아세요? IP 추적이요? 그거야 뭐 기본적인 건 알죠.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범인 찾으시려고요? 김 사장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네. 그냥 공부 삼아요. 선생님, 위험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만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또 그 얘기입니다. 모두가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만 하죠.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집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라면을 끓였어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니, 설령 당했어도 남편이 옆에서 위로해줬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혼자입니다. 혼자 싸워야 해요.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문자였습니다. 발신자 알 수 없음. 또 그놈입니다. 손이 떨렸지만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더 큰 금액이 필요합니다. 미친 새끼. 또 전화하겠다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이거 기회 아닌가. 다음 주에 전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죠.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쥐고 적기 시작했어요. 계획 1, 컴퓨터 기초 배우기 도서관 강좌.
계획 2 김 사장님한테 IP 추적 배우기. 계획 3 다음 전화 올 때 녹음하기. 계획 4 통화 시간 최대한 끌어서 위치 추적 시도. 가능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봐야죠. 그때였습니다. 똑똑.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문을 열자 김 사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노트북을 들고요. 선생님,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도와드릴게요. 범인 찾는 거요. 김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죠. 선생님, PC방 운영하기 전에 저 경찰이었어요. 사이버 수사대에서 5년 일했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행운인가. 김 사장님이 노트북을 거실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일단 기본부터 알려드릴게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에요. 어떻게요? 콜센터처럼 운영됩니다. 전화 거는 사람, 돈 인출하는 사람, 돈 세탁하는 사람,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 명 잡아도 조직 전체를 잡기 어렵죠. 김 사장님이 화면을 켰습니다.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어요. 선생님이 당한 건 아마 1차 전화 담당일 겁니다. 이 사람은 대부분 해외에 있어요.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같은 곳이죠. 해외라고요. 그럼 정말 찾을 수 없는 건가요? 하지만 돈을 인출하는 사람은 한국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총책 또는 인출책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도 대부분 막노동꾼이나 노숙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죠. 김 사장님이 제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뭔데요? 그들은 실수를 합니다. 반드시요. 김 사장님이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선생님, 그날 통화 내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주 세세하게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모든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말했죠. 아빠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잠깐만요. 그 부분 다시요. 김 사장님이 펜을 세웠습니다. 범인이 아빠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고요? 네. 근데 제 남편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김 사장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거예요, 선생님. 이게 바로 실수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범인은 선생님 가족 정보를 SNS에서 얻었을 겁니다. 남편분 부고도 받겠죠. 근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대본이에요. 범인들은 통화할 때 정해진 대본을 씁니다. 아버지한테 비밀로 해달라는 건 아마 표준 멘트일 거예요. 부모님을 안심시키려는 거죠. 그럼 그냥 실수라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대본을 쓴다는 건 이 조직이 체계적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융통성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김 사장님이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전화 온다고 했죠? 그때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일단 통화 녹음 앱을 깔아드릴게요. 그리고 통화 시간을 최대한 길게 끌어야 합니다. 김 사장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왔지만 천천히 듣다 보니 이해가 됐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김 사장님과 작전을 짰습니다. 범인이 전화 오면 뭐라고 대답할지, 어떻게 시간을 끌지 하나하나 연습했죠. 김 사장님이 돌아간 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게 생긴 것 같았어요.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다음 날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도서관 컴퓨터 강좌에 등록했고 김 사장님 PC방에 가서 기초를 배웠죠.
68세 할머니가 마우스 쥐고 클릭 연습하는 게 우스꽝스러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있으니까요. 3일째 되는 날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준호야. 밥 먹었어? 응. 엄마, 김 사장님이 엄마 도와주신다던데? 준호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응, 그래. 엄마, 위험해. 그만두라니까. 위험한 거 알아. 근데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엄마, 경찰이 알아서 할 거야. 경찰이 뭘 해줬는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엄마, 미안해. 엄마가 화낼 일이 아닌데.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 돈은 내가 모아서 드릴게. 제발 위험한 일 하지 마. 착한 놈. 하지만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준호야, 엄마는 그 새끼들이 밉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울렸겠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엄마, 걱정 마. 조심할게. 준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문을 닫는 준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엄마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단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범인이 말한 그 다음 주였어요. 아침부터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설치해준 녹음 앱도 켜뒀죠. 점심을 먹고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됐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혹시 거짓말이었나? 그냥 저를 괴롭히려고 한 말이었나?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따르릉.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준호야. 또 그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처럼 들리지만 준호가 아닌 목소리. 준호야. 엄마, 이번엔 정말 큰일 났어. 회사에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어. 횡령이라고요. 뭐라고? 횡령? 응. 누가 나를 모함했나 봐. 지금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데 3천만 원이 필요해. 3천만 원. 통장에 남은 돈은 13만 원밖에 없는데요. 엄마, 돈이 없어. 이미 다 보냈잖아. 뭐? 전화기 너머에서 당황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실수했구나, 이 새끼. 아, 그게. 엄마, 친척들한테라도 빌려봐. 나 정말 큰일 났어. 준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응? 너 지난번에 아빠 얘기 왜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은 침묵이었지만 그 안에서 뭔가가 들렸어요. 숨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작게 말하는 소리. 무슨 소리야? 아빠가 왜? 지난번에 아빠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잖아. 근데 아빠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지금 그게 중요해? 나 진짜 큰일 났다니까.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죠. 김 사장님 말이 맞았어. 시간을 끌면 흔들린다고. 준호야, 그럼 내가 다니는 회사 이름 말해봐.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 빨리 돈 좀. 회사 이름도 못 말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성공이었거든요. 녹음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2분 37초. 김 사장님이 최소 2분은 끌어야 한다고 했었죠. 바로 김 사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김 사장님, 전화 왔어요. 녹음했어요. 잘하셨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30분 뒤 김 사장님이 달려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요. 녹음 파일을 김 사장님한테 보냈습니다. 김 사장님은 이어폰을 끼고 집중해서 들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있습니다. 뭐가요? 배경소리요. 여기 들어보세요. 김 사장님이 이어폰을 건넸습니다. 파일의 특정 부분을 크게 키워서 재생했죠.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 말하는 소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들리긴 하는데 제가 소리 분석 프로그램 돌려볼게요. 김 사장님이 노트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화면들이 스쳐 지나갔죠. 20분쯤 지났을까요? 선생님, 이거 봐보세요. 화면에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김 사장님이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여기 빨리 끊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김 사장님이 다른 부분을 재생했습니다. 땡땡땡. 종소리였습니다. 교회 종소리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시계탑 종소리 같은데요. 매시 정각에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범인 위치를 알 수 있는 건가요? 정확한 위치까진 어렵지만 범위를 좁힐 순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시계탑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거칠게 쿵쿵쿵. 김 사장님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쿵쿵쿵. 더 세게 두드렸어요. 김 사장님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섰습니다. 제가 나가볼게요.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문신이 가득한 남자였죠. 그 남자가 웃었습니다. 박 선생님 댁 맞으시죠? 좀 조용히 사셨으면 좋겠는데요. 문신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김 사장님이 제 앞을 막고 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아, 저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입 한쪽이 올라갔죠. 근데 요즘 박 선생님께서 이상한 짓 하신다는 소문을 들어서요. 걱정돼서 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김 사장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 모르세요? 그럼 말씀드릴게요. 보이스피싱 당하신 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이죠. 그냥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남자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괜히 혼자 탐정놀이 하시다가 다치실 수도 있잖아요. 68세 할머니가 말이죠. 내 나이까지 알고 있어.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김 사장님이 문을 더 막아섰습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라뇨. 걱정이죠, 걱정. 아, 참. 아들분 준호 씨도 조심하셔야 할 텐데. 준호까지 언급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감히 우리 아들을.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 사장님이 제 팔을 잡았지만 뿌리쳤어요. 내 아들 건드리면 가만 안 둬. 남자가 웃었습니다. 오, 할머니 기운 좋으시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조용히 지내세요.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휘파람을 불었죠.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 사장님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미행당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오는 걸 봤을 거예요. 김 사장님이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봤죠. 차가 한 대 서 있네요. 검은색 제네시스.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은 조심해야 합니다. 밖에 나갈 때 특히 주의하시고요.
김 사장님이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건 좋은 신호예요. 좋은 신호라뇨? 우리가 뭔가 제대로 건드렸다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 굳이 위협하러 오지 않았겠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범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해야죠. 선생님, 위험합니다. 위험한 거 알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그 돈은 영영 못 찾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계속 당하겠죠. 김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조심해서 해야겠네요. 그날 밤 김 사장님은 새벽 2시까지 남아서 녹음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타서 드렸죠. 선생님, 이거 보세요. 김 사장님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종소리 패턴을 분석해 봤는데 명동 쪽 시계탑이랑 일치합니다. 명동요? 네. 명동 성당 근처에 오래된 시계탑이 있거든요. 매시 정각에 종을 울려요. 명동이라 서울 한복판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김 사장님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통화 중에 빨리 끊어라고 말한 사람 있잖아요. 그 목소리를 분석해 봤는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억양이 특이해요. 억양이요?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 있어요. 아주 약하게요. 경상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전화번호 말이에요. 네. 오늘 걸려온 번호랑 지난번 번호를 비교해 봤는데 패턴이 있어요. 김 사장님이 숫자들을 보여줬습니다. 10-8xxx-4xxx 10-8xxx-7xx 앞자리가 같죠? 이건 같은 통신사의 같은 지역 대포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추적할 수 있나요? 직접은 어렵지만 경찰에 넘기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김 사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경찰 동기한테 연락해 볼게요. 비공식적으로라도 도움받을 수 있을 겁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누가 우리 집 앞에서 어슬렁거렸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아내가 밤에 편의점 갔다 오는데 수상한 남자가 서 있었대. 문신도 있고 그놈들이 준호네 집까지 갔어.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김 사장님이 엄마 도와준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뭐야? 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할 일이 아니잖아. 엄마, 그만둬. 제발. 준호야. 엄마 혼자 못 당해. 그 사람들 조직이야. 경찰도 못 잡는 사람들이라고.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제 아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조심할게. 조심하는 게 아니라 그만두라고.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감히 내 아들네 집까지 가서 협박을 해? 그날 오후 김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동기한테 연락했어요.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말요? 네. 비공식적으로 도와줄 수 있대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말라고요. 그 사람들 위험하다고 합니다. 알고 있어요. 어제 그 남자 봤으니까. 다음 날 김 사장님과 함께 명동으로 갔습니다. 경찰 동기라는 사람을 만나기로 한 카페였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그래, 잘 지냈어?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이쪽이 박 선생님이시고요. 선생님, 이쪽은 제 동기 강민수 경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강경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 가져오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김 사장님이 USB를 건넸습니다. 강경희가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열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들었죠.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거 분석한 거 맞아요? 네. 명동 쪽이라는 것도요? 맞습니다. 강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우리 팀에서도 최근 명동 쪽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그쪽에 아지트를 둔 것 같다는 제보가 몇 건 들어왔거든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정황만 있는 상태라서요. 강경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위험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어제 문신한 남자가 집에 찾아왔어요. 협박했습니까? 조용히 지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 이름까지 언급했습니다. 강경희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공식 수사를 시작해야겠네요. 협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또 이상한 일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십시오. 카페를 나왔습니다.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관광객들, 쇼핑하는 사람들, 다들 행복해 보였죠. 그 어딘가에 범인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계탑이 보였습니다. 김 사장님이 가리킨 그 시계탑이었죠. 저기에요, 선생님. 저기서 전화했다는 거죠? 아마도요. 반경 500m 안쪽일 겁니다. 500m.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 형님. 지금 명동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경상도 억양이었습니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심장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설마, 제가 김 사장님 팔을 잡았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네, 저 사람 녹음 파일에서 들은 목소리랑 같아요. 김 사장님이 급하게 그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선생님, 확실해요? 확실해요. 사람의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40년 교사 생활로 익힌 감각이었죠. 저 남자가 범인 중 한 명이에요. 김 사장님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경희한테 연락해야겠어요. 하지만 그 사이 남자는 골목 깊숙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놓칠 수 없었어요. 저는 그 남자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위험해요. 김 사장님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놓쳐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 사이에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저는 김 사장님 손을 뿌리치고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낡은 3층짜리 건물이었죠. 숨을 고르고 건물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복도가 좁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죠. 한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그 할머니 계속 파고들고 있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더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였죠. 경고했습니다. 근데 안 통할 것 같아요. 경찰이랑 접촉한 것 같아요. 젠장, 귀찮게 하네.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큰 건 하나 터뜨릴 건데 이 타이밍에 경찰 개입하면 안 되거든.
큰 건이라고요. 또 누군가를 속일 계획인가 봐요. 녹음해야 해.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 휴대폰에서 배터리 부족 경고음이 울렸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누구세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자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죠. 누구냐고 물었는데요. 입이 말라붙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저 길을 잃었어요. 화장실 찾고 있었는데. 이 건물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남자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공용 화장실 없어요. 그리고 할머니,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덩치 큰 남자가 나타났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얼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끝났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형님, 이 할머니가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흉터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혹시 박 선생님 아니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이름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 마세요. 어제 우리 동생이 댁에 갔었잖아요. 흉터 남자가 웃었습니다. 입 한쪽만 올라가는 비웃음이었죠. 와, 이게 직접 찾아오시네. 용감하신데요? 전 정말 그만하세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남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세더군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방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낡은 사무실 같은 곳이었어요. 책상 2개와 의자 몇 개가 있었고 한쪽 벽에는 모니터가 여러 대 걸려 있었죠. 덜컥 문이 닫혔습니다.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흉터 남자가 제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제가 조용히 지내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 돈 돌려주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저도 놀라웠습니다. 흉터 남자가 웃었습니다. 돈이요? 무슨 돈요? 5천만 원. 당신들이 가져간 거 알아요. 증거 있어요? 녹음했어요. 전화 통화 내용 다 녹음했어요. 남자의 표이 굳어졌습니다. 녹음을 했다고요? 네. 그리고 경찰한테도 넘겼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강경희한테 제대로 넘기지 못했거든요. 흉터 남자가 젊은 남자를 봤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 주의하라고 했잖아. 형님, 죄송합니다. 쓸모없는 새끼. 남자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소리가 울렸죠.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40년 교사 생활로 익힌 포커페이스였어요. 학부모 상담할 때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선생님, 그 녹음 파일 어디 있어요? 경찰한테 줬다니까요. 거짓말 마세요. 경찰이 움직였으면 우리가 진작 알았을 거예요. 들켰어. 흉터 남자가 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안을 뒤지더니 휴대폰을 꺼냈죠. 비밀번호 뭐예요? 안 알려줄 거예요. 그래요? 남자가 제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생체 인식이네. 손가락 대보세요. 싫어요. 할머니, 협조 안 하시면 힘들어져요. 젊은 남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강제로 휴대폰에 손가락을 댔죠. 찰칵. 잠금이 풀렸습니다. 흉터 남자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녹음 앱이 있네요. 어디 보자.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 진짜 녹음했네. 그리고 여기 김철수한테 보낸 기록도 있고 김 사장님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경찰 출신이라는 거 우리도 알아요.
근데 말이죠. 이미 퇴직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남자가 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거 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남자가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번 주말에 큰일 있어요. 그 전까지는 조용히 지내주셔야겠어요. 안 돼요. 또 누군가 당하잖아요. 그게 선생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미 당한 사람이 뭐하러 나서요? 이 새끼가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지 알아요? 알고 말고요. 우리 직업이 그거니까.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할머니, 세상 원래 그래요. 약한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약해서 당한 거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선생님, 이제 집에 가세요. 그리고 조용히 지내세요. 안 그러면 아들 준호 씨가 다칠 수도 있어요. 또 준호 얘기를 꺼냈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내 아들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반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평생 반말 안 쓰고 살았는데요. 흉터 남자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웃었죠. 할머니 성질 좀 있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이번 주말까지만 조용히 계세요. 그럼 아들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 후엔요? 그 후엔 뭐 각자 알아서 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았어요. 현명하시네요. 그럼 집에 가세요. 민수야, 할머니 모셔다 드려. 젊은 남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밖으로 끌려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거의 끌려 내려갔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 사장님이 보였어요. 경찰관 2명과 함께 서 있었죠. 선생님, 김 사장님이 달려왔습니다. 젊은 남자가 제 팔을 놓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경찰관들이 쫓아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김 사장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김 사장님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건물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로 갔어? 뒷문으로 빠졌습니다. 도망쳤나 봐요. 경찰관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빈손이었어요. 놓쳤습니다. 뒷문으로 도주했어요. 강경희도 함께 나왔습니다. 선생님, 안에서 뭐 보셨어요? 2명 있었어요. 흉터 있는 남자랑 젊은 남자요. 무슨 얘기 나눴습니까? 이번 주말에 큰일 한다고 했어요. 제게 조용히 지내라고 협박했고요. 강경희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여기 서대문 강경희. 명동 XXX번지 건물 수색 지원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아지트로 추정됩니다. 무전기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지원팀 출동합니다. 강경희가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정말 위험하셨어요. 혼자 들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죄송해요. 그냥 놓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뭘 더 보셨나요? 모니터가 여러 대 있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전화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화기요? 네. 10여 개는 됐을 거예요. 강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포폰이겠네요. 좋은 정보입니다.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김 사장님과 함께 밖에서 기다렸죠. 30분쯤 지났을까요? 경찰관들이 나왔습니다. 증거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대포폰 17대, 노트북 3대, 통장 여러 권 확보했습니다. 강경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거면 기소할 수 있어요.
그럼 범인들 잡을 수 있나요? 이미 지문 채취했고요. CCTV 확인하면 신원 파악 가능할 겁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니, 흉터 남자가 가져간 제 휴대폰 말고 집에 두고 온 예비 휴대폰이었죠. 가방 속에서 꺼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준호였습니다. 엄마, 나 큰일 났어. 지금 어디야?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받지 마. 문자로만 해. 지금 위험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디 있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1분, 2분, 3분. 답이 없었어요. 김 사장님, 준호한테 연락이 안 돼요. 뭐라고요? 김 사장님이 휴대폰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이거 준호 씨가 보낸 게 맞아요? 그럼요. 준호 번호예요. 근데 문체가 이상해요. 준호 씨는 평소에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맞았습니다. 준호는 엄마 나 큰일 났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엄마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하죠. 그리고 반말도 안 씁니다. 누군가 준호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얼굴에서 피가 싹 내려갔습니다. 준호를 납치한 거예요? 강경희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 아들한테서 이상한 문자가 왔어요. 강경희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위치 추적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경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 그놈들이 제 아들을 데려간 겁니다. 제가 경찰한테 협조했으니까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 사장님이 저를 부축했죠.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5천만 원을 잃은 것도 억울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내 아들이에요. 내 새끼가 위험에 처했어요. 그 순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낼 걸. 돈 같은 건 포기할 걸. 왜 혼자 나섰을까? 무릎이 꺾였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았죠. 차가운 아스팔트가 손바닥에 닿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명동 거리의 네온사인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 아래서 저는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도 김 사장님과 함께 차에 탔죠. 강경희가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준호 씨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나왔습니까? 네, 경희님. 강남구 역삼동 쪽입니다. 좌표 전송합니다. 차가 속도를 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강남까지는 30분쯤 걸렸습니다. 하지만 3시간처럼 느껴졌죠. 준호야, 괜찮겠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 앞이었어요. 1층은 비어 있었고 2층 창문에만 불이 켜져 있었죠. 저기입니다. 강경희가 가리켰습니다. 경찰관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방탄조끼를 입고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계세요. 위험합니다. 안 돼요. 제가 가야 해요. 선생님, 제 아들이에요. 제발이요. 강경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제 뒤에만 계세요. 절대 앞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약속할게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랐어요. 경찰관들이 앞서갔고 저는 강경희 바로 뒤를 따랐죠. 2층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한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가만 안 있네. 엄마가 엄마를 못하니까 아들이 이 꼴이지. 흉터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강경희가 손짓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문 앞에 섰죠.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발, 경찰이 어떻게? 형님, 어떡합니까? 일단 인질 있으니까 괜찮아. 인질. 준호를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경찰관이 문을 발로 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와장창.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이 보였어요. 준호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죠. 흉터 남자가 준호 뒤에 서 있었어요. 손에 칼을 들고요.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새끼 죽여. 칼날이 준호 목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칼 내려놓으세요. 더 이상 도망갈 곳 없습니다. 강경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닥쳐. 나한테 명령하지 마. 흉터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에 공포가 가득했죠.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 사람 보내줘. 그럼 내가 인질이 될게.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준호가 테이프 너머로 소리쳤어요. 희미하게 들렸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강경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나갔어요. 저 사람 보내주고 저를 데려가요. 어차피 당신들이 원하는 건 저잖아요. 흉터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 미쳤나 봐. 왜 내가 늙은이를 인질로 잡아? 저 때문에 당신들 아지트가 털렸잖아요.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 하지 마. 준호가 몸부림쳤습니다. 의자가 흔들렸죠. 흉터 남자가 칼을 더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가만히 있어. 저는 두 손을 들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를 데려가요. 대신 저 사람은 보내줘요. 선생님, 강경희가 외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흉터 남자가 망설였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창문 쪽으로 뛰었어요. 형님, 저 먼저 갑니다. 창문을 열고 비상계단으로 나가려 했죠. 하지만 그곳에도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젊은 남자가 붙잡혔어요. 흉터 남자의 주의가 흐트러진 순간 강경희가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달려들어 남자의 팔을 제압했죠.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이 달려들었어요. 흉터 남자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달려갔어요. 준호야.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고 손목을 묶은 줄을 풀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엄마 때문에.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준호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을 잃을 뻔했구나. 등이 축축해졌습니다. 준호도 울고 있었던 거예요. 강경희가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다친 곳은요? 없어요. 강경희가 고개를 끄덕이고 흉터 남자에게 갔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말 안 해. 좋아요. 신원 확인하면 다 나올 겁니다. 보이스피싱, 협박, 감금, 범죄 목록이 꽤 길겠는데요? 흉터 남자가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변호사 부를 거야. 그러세요. 그런데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변호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강경희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두 남자를 끌고 나갔어요. 저는 준호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검사 받아봐야 해요. 엄마, 저 괜찮아요. 안 괜찮아. 검사 받아. 준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급차에 태워졌어요. 저도 함께 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나도. 근데 엄마가 오셨을 때 안심이 됐어요. 바보. 준호가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경찰서로 갔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강경희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무리했죠. 아니요. 선생님 덕분에 중요한 단서를 잡았어요. 아지트도 찾았고 증거도 확보했고요. 강경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범인들 신원 확인됐습니다. 주범은 김태수 36세, 전과 7범이고요. 조직폭력 전력도 있습니다. 역시나 조폭이었구나. 공범은 박민수 29세, 대포폰 개통과 돈 인출을 담당했어요. 그 사람들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받아야죠. 증거가 충분합니다. 선생님이 녹음한 파일도 있고 아지트에서 확보한 증거물도 있고 준호 씨 감금 사실도 있고요. 제 돈은요? 강경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말이죠.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돈 회수는 어렵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겁니다. 일부는 회수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전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5천만 원은 이미 사라진 돈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걸 지켰으니까요. 괜찮아요. 범인만 잡으면 됐어요.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강경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들이 구속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재판 날짜도 잡혔죠. 김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뭐요? 범인 잡았잖아요. 제가 경찰 동기한테 들었어요. 기소 확실하대요. 김 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끝까지 포기 안 하셨으니까요. 김 사장님이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800만 원. 이게 뭐예요? 범인들 계좌에서 동결된 돈이요. 강경희가 피해자 보상 절차 밟아서 일부 회수했대요. 800만 원. 5천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다니. 정말요? 네. 나머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추가로 회수될 수도 있대요. 눈물이 났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정의가 실현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섰어요. 증인석이었죠. 흉터 남자 김태수가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눈을 피했어요. 비겁한 놈.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범행 당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날의 전화, 이체,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 그 후 피고인들이 협박했습니까? 네. 집에 찾아와서 조용히 지내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 이름까지 언급하면서요. 그리고 아들을 감금했습니까? 네. 판사가 김태수를 받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김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죄송한 겁니까? 피해자분들한테요. 피해자가 한 명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지난 2년간 총 47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액은 총 12억 원에 달합니다. 12억? 저는 그 중 한 명이었던 거예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악질적입니다. 특히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가족까지 감금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7년. 피고인 박민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쿵.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을 때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응. 7년이면 긴가요? 짧은가요? 잘 모르겠다. 근데 최소한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 안 당하겠지.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뭐가? 포기 안 하셨잖아요.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중에 결국 1,200만 원만 돌려받았어요. 나머지는 해외로 빠져나가 회수 불가능했죠. 3,8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을 잡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싸웠으니까요.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일어섰고 추적했고 맞섰죠. 68세 할머니가 말이에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당신 정말 대단하오.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래, 나 대단했어.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죠. 베란다 상추는 여전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가끔 따서 먹었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상추를 따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또 그놈들인가. 하지만 아니었어요. 김태수는 교도소에 있고 박민수도 마찬가지니까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금융감독원 박지연 조사관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사건 관련해서 추가 피해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입금 절차 안내해 드릴게요. 500만 원. 또 돌아오는구나.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다른 피해자 6명도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선생님 사건이 뉴스에 나간 후에요. 정말요? 네. 선생님이 용기 내주셔서 다른 분들도 용기 낸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나 혼자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가 나섬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었구나. 500만 원까지 합치면 총 1,700만 원을 돌려받은 겁니다. 5천만 원 중에서요. 3,300만 원은 영영 돌아오지 않겠죠. 아깝습니다. 솔직히요. 남편과 40년을 모은 돈이었는데 전화 한 통에 날아갔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분하지는 않았어요. 싸웠으니까요. 당하고만 있지 않았으니까요. 준호가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를 데리고요. 할머니, 손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6살 은서였죠. 우리 은서,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 영웅이라며? 순간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가 머쓱하게 웃었어요. 아빠가 그랬어. 할머니가 나쁜 사람들 잡았다고. 할머니는 영웅 아니야. 그냥 할머니지. 아니야, 영웅 맞아. 은서가 웃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며느리가 해온 김치찌개와
제가 키운 상추를 먹었죠. 엄마, 요즘 어떠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밤에 잘 주무세요? 잘 자. 거짓말이었습니다. 가끔 악몽을 꿨거든요. 그날 밤 통장 잔액이 0원이 되는 꿈. 준호가 칼에 찔리는 꿈. 하지만 준호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사실은요. 준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돈 좀 모았어요. 1,000만 원 정도요. 엄마 드리려고요. 안 돼. 엄마, 너희가 쓸 돈이야. 은서 키우는데 돈 많이 들잖아. 그래도 엄마는 괜찮아. 연금도 나오고 통장에도 좀 남아있고 실제로는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살 수는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뭐가?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건 제가 어디선가 정보를 유출당한 거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준호야, 세상엔 나쁜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준호네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씻으면서 창밖을 봤죠. 동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중 누군가는 오늘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문득 김태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법정에서 봤던 그 표정,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하던 모습, 진심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일부는 진심이었겠죠. 사람이 완전히 악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47명의 인생을 망쳤어요. 12억 원이라는 돈을 훔쳤죠. 7년이라는 형량이 충분한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7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안전할 겁니다. 다음 날 김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셨어요? 신문을 펼쳤습니다.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68세 여성,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의 결정적 역할. 제 이야기였습니다. 기자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강경희가 알려준 것 같아요. 좋은 사례니까 알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나 봐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평범한 퇴직 교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해 검거까지 이끌어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조직 검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범한 퇴직 교사라. 맞습니다. 저는 평범했어요. 68세 할머니, 남편 잃고 혼자 사는 여자. 하지만 그 평범한 사람이 해냈습니다. 선생님,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강연이요? 네. 시니어 센터에서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하는데 선생님 경험담을 나눠달래요. 제가요? 선생님만큼 설득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마도요. 해볼게요. 정말요? 좋아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김 사장님이 돌아가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그날 밤 적었던 메모장이 나왔죠. 범인을 찾아낸다. 반드시 내가 40년 국어교사였다는 걸 너희는 모를 거다. 그 다짐을 지켰습니다. 찾아냈고 잡았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죠.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알았다. 68세에도 새로운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돈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다. 나 자신을 다시 발견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일주일 후 시니어 센터에 갔습니다. 강연장에는 50명쯤 되는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전화, 통장이 비워진 순간, 절망, 그리고 결심, 추적 과정, 위험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범인을 잡았던 일. 1시간 동안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작년에 당했어요. 2천만 원요. 그러셨어요? 근데 신고 안 했어요. 부끄러워서요. 그리고 돌려받을 수도 없을 것 같아서요. 지금이라도 신고하세요. 돌아올까요? 모르죠. 근데 신고 안 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 다른 사람을 속일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어요. 해볼게요. 제가 연락처 드릴게요. 제가 아는 경찰관 있어요. 강경히 명함을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같이 싸워요.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추가 보상금 300만 원 입금 예정입니다. 총 2천만 원이네요. 5천만 원 중 2천만 원. 40%를 돌려받았습니다.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써낸 이야기였죠. 68세에 혼자서 끝까지 싸운 이야기.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잘했죠?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그래, 잘했다는 것 같았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생존자였어요. 싸웠고 이겼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죠. 이게 바로 제가 찾은 의미였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용기를 얻었어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함께 싸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늙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상추를 한 입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아삭 씹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렸어요. 쓴맛과 단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생처럼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저는 박순자 68세. 보이스피싱 조직과 싸워 이긴 여자.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니 동네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 그중 한 명이 저였고 제 이야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거겠죠.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은 김 사장님과 커피 마시기로 했고 모레는 또 다른 강연이 있어요. 바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구나.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엔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요 속에서 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쿵, 쿵쿵.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